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죠. 마이클 세일러의 최근 CNBC 인터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그냥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아주 열렬한 지지자 정도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트코인만 외치는 사람, 이렇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단순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려는 한 설계자의 청사진을 읽어내려는 거죠. 아, 설계자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가 어떻게 성벽,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레버리지 같은 리스크에 대한 방어벽을 쌓고 또 자신의 영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안에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 거대한 설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일러가 그냥 비트코인 가자! 이걸 외치는 응원단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료를 깊게 뜯어보면요. 그는 뭐랄까, 철저한 전략가에 가까워요. 전략가요? 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거든요. 인터뷰에서도 보면 그는 비트코인을 그냥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캐피털, 즉 디지털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어요. 아, 그가 이 거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죠. 바로 변동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니까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세일러는 이 공포를 어떻게 잠재우나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시작하죠. 비유요? 네, 달에 가려면 로켓의 G-force, 즉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만 한다. 딱 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버려요. 하하.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것 같은 변동성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런 거군요. 달까지 날아가는 로켓이 조용하고 잔잔할 리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는 이 변동성이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기능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비유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과거 14개월 동안 5만 5천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까지 상승했던 데이터를 딱 보여주면서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4년을 제시하죠. 4년이요? 그 딱 비트코인 반감 기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로켓에 타려면 최소 4년은 버틸 각오를 해라. 단기적인 흔들림에 뛰어내릴 거면 애초에 타지도 마라. 그 일종의 탑승 조건을 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아주 영리한 심리적인 메시지예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이 변동성을 보고 무서워 하고 떠나겠지만 자신의 비전을 믿는 장기 투자자들은 4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 속에서 4년이라는 구체적인 닻을 딱 내려주는 일종의 서사 전략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면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논리는 이해가 됐어요. 말 그대로 자기 집안의 폭풍우는 각오하고 막아낸 셈인데 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위협은 여전하지 않나요?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빚,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세일러가 가장 많이 공적받는 부분이고 그런지 인터뷰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방어 논리를 준비해온 대목이었습니다. 단단히 준비했군요. 네, 그는 위험하다는 그런 막연한 비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로 응수해요. 어떤 숫자들인데요? 일단 첫째로 레버리지 비율이 1.15배 미만으로 아주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15배요? 잠깐만요. 그건 사실상 거의 자기 돈으로 다 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흔히 생각하는 수십 배짜리 고위험 레버리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둘째, 부채의 평균 만기가 4.5년 후로 아주 길다는 점을 듭니다. 이것도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빚 갚으라고 전화 올 일이 없다. 그렇죠. 시간이라는 방패막이가 또 등장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가장 충격적인데요. 그는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80%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80%요? 네, 80%가 폭락해도 여전히 담보가 충분한 상태, 즉 과잉 담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와, 80% 폭락을 가정해도 괜찮다는 건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요.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장치가 있다고요? 네, 바로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교묘한데 그는 일반적인 부채, 그러니까 뎃이 아니라 우선주, preferred equity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혀요. 우선주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빚은 그냥 빚 아닌가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채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바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빠져서 회사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죠. 하지만 우선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를 회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즉,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그냥 배당을 안 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서 회사가 망하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리스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설계한 거죠. 와,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알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그 우선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나요? 이자 대신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대가가 있죠. 그렇죠. 우선주 투자자들은 보통 나중에 회사 주가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자신들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아하. 즉, 셀러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이자는 못 주지만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우리 회사 주가가 대박이 나면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한 셈이죠. 일종의 성공 보수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담보로 미래의 이익을 공유하는 철저히 계산된 금융공학의 절거물인 겁니다. 와, 정교한 금융공학으로 레버리지 리스크라는 내부의 위협을 막아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자기 집안 단속은 이제 끝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바깥 세상의 위협, 즉 경쟁자들의 도전은 여전하지 않나요?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은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외부의 도전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설계자로서의 면모가 가장 빛을 발합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는 경쟁자들하고 싸우는 대신에 아예 경기장 자체를 새로 설계해버려요.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를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재편하는 거죠. 경쟁자를 새로 설계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그는 시장을 두 개의 거대한 영역으로 나눠버립니다. 첫 번째 영역은 디지털 자본, 즉 디지털 캐피털의 영역이에요. 디지털 자본? 그리고 이 영역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오직 비트코인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가치를 장기간 저장하는 디지털 골드의 역할이고 그 자체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본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다른 자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걔들은 경쟁자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영역인 디지털 금융, 디지털 파이낸스입니다. 아,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 토큰화된 자산, RWA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영역에 속한다고 봐요. 그럼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일러의 관점에서 이것들은 디지털 자본인 비트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화폐나 금융 상품과 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근본위제 시절에 금이라는 자본 위에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이 세워졌던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설명을 하죠.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세일러의 큰 그림은 비트코인은 인터넷 세상의 금, 즉 자본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위에서 돌아가는 달러 같은 금융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경쟁이 아니라 아예 체급이 다르다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구본을 통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비트코인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오히려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하거든요. 아,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그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단단해진다는 논리죠. 단순히 비트코인만 최고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긍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비트코인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는 아주 정교한 프레임 전략입니다.
경쟁의 구도를 협력과 공생의 구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모두가 비트코인을 더 나은 화폐로 보려고 할 때 그는 혼자서 아니, 이건 화폐가 아니라 자본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본 위에서 쓸 화폐나 금융상품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야망까지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건 뭐 판을 새로 차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모든 거대한 설계가 실제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는 뭐라고 제안하나요? 놀랍게도 그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마치 잘 훈련된 금융 컨설턴트처럼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 기간에 따라서 3가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대목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회사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3가지 솔루션이요? 흥미롭네요. 하나씩 들어보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4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 그리고 어떤 중개인도 없이 순수한 가치 저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즉 커모디티를 직접 매수하라고 권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디지털 자본을 소유하라 이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에 레버리지 효과를 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즉 자본, 에퀴티를 매수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부채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샀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주가는 이론적으로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 논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인데요. 변동성을 싫어하는 단기 투자자를 위한 상품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셋째, 단기 투자자.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발행하는 디지털 신용상품, 즉 크레딧 상품을 매수하라고 제안합니다. 신용상품이요? 네. 인터뷰에서 스트레치 매튼 상품을 언급하는데요. 이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 같은 상품이에요.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약속된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기초자산을 가지고 각기 다른 위험과 수익률을 가진 상품군, 즉 원자재, 비트코인, 주식, MSTR 주식, 그리고 채권, 디지털 신용상품을 모두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자본 시대의 골드만삭스를 꿈꾸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골드만삭스라. 네. 디지털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본재인 비트코인을 선점하고 그걸 활용해서 투자 상품을 만들고 또 그걸 담보로 새로운 신용상품까지 창출해내는 완벽하게 완결된 금융 생태계를 자기 회사 안에 구축하겠다. 이런 엄청난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그는 정말 단순한 가격 예언가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니었네요. 디지털 자본이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세상에 각인시키고 그 위에서 작동할 금융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 설계자, 아키텍트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인 변동성을 장기적 성장통이라는 강점으로 치환했고요. 네? 레버리지 리스크라는 비판은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한 정교한 금융공학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쟁자들의 위협은 디지털 자본과 금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짰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이 거대한 청사진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가 설계한 이 디지털 제국에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세일러의 주장대로 비트코인이 미래 경제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자본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의 저장고, 안전자산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금, 강남의 아파트, 심지어 S&P 500 지수 같은 이런 전통 자산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